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핫 이슈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요즘 너무 걱정스러운 시장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저와 함께 경주마를 뜨거덕뜨거덕 달리는 박정호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미래에셋증권의 장의성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눈이? 아, 눈이요? 네. 아, 교수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아, 이렇게? 주먹이 저만한데 이렇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보셨잖아요. 잠깐 대기실로 들어오라. 아니죠. 큰일 날 소리. 나한테 신라젠을 추천해? 신라젠 얘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지금 들어오면서 속보 봤는데 안타까워요. 신라젠 상장 폐지 이 기사가 네. 떴어요. 그러면 확정된 겁니까? 오늘 일단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고요. 네. 저도 부랴부랴 찾아봤어요.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한 1년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를 받았고 그거 지나서 다시 한번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를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네. 완전 끝난 건 아니고요. 뭐 공시 보시면 아시다시피 20영업일 안에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하는데요.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는 다시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것이냐, 네. 아니면 상장 폐지를 확정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개선 기간 부여를 받게 되면 네. 그 기간 이후에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리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결론이 납니다. 상장 폐지냐, 그 이제 거래가 재개되느냐. 근데 글쎄요, 뭐 이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확률이 전문가들은 높진 않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한 번 더 남았다는 거 정도는 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피해가 좀 많지 않았으면 아니 이게 예전에는 신라젠 했단 말이에요. 이게 15만 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코스닥에서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높은 시가총액 2등까지도 갔던 걸로 기억이 맞아요. 나고요. 네. 지금 원래 한 15만 원 가까이 갔던 주식이 마지막 거래 정지했었을 땐 네. 만 얼마에서 정지를 했거든요. 12,1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야, 15만 원에서 이게 12,100원. 뭐. 근데 이 주식을 사서 네. 15만 원 근처에서 판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15만 원 근처에서 산 사람도 있을 사람도 있을 거고 거고. 15만 원 근처에서 더 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 오는 적은 없습니까? 뭐 이제 내일부터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일단은 거래가 이제 완전히 그 중간에 찾아오신 분들도 보면 완전히 네. 중지된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솔루션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글쎄요, 뭐 이 정지가 되기 전에 네. 약간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일도 예, 있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 최근에 국내 시장이 안 좋은 거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일부 좀 부도덕한 대주주들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좀 자꾸 엮이고 있는데 예. 어쨌든 우리 시장이 좀 건전화되고 좀 예. 선진화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단 그 신라젠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스땡이니 뭐 이런 네.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죠. 거래 정지 상태라서 네. 이런 분위기에서 개인들이 네. 어떻게 증시 활성화하라고 돈을 더 넣겠습니까? 증시의 삼각 파도라고 그러잖아요. 중대형주의 회계 의혹, 수급 부담에 금리 인상. 이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지금 너무 힘든데 그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일단 저는 뭐 이게 경제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하긴 합니다만 네. 저도 오랫동안 개인 투자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증시가 아무리 분석이 뭐고 기업 활동이 뭐라 하더라도 네. 증시 향방은 1차적으로 무조건 수급이에요. 맞아요, 수급이죠. 근데 수급이 지금 수급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였던 최근에는 개인이었죠. 네. 근데 개인이 지금 이 증시 시장에 자꾸 등을 돌릴 요인들이 오히려 적고 쌓여만 갑니다. 네. 첫 번째 개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네. 게 개인들은 자기 돈 플러스 약간의 대출, 레버리지를 돌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증시 시장을 외면할 수 있는 가장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중대형 주식 그들의 네. 어떻게 보면 회계 회계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 먹튀 논란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믿고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점점 저해하는 요소가 네.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전 이거 말고 또 다른 요소가 있냐고 여쭤봐셔서 요거는 구조적인 요인인데 사실 코인 시장입니다. 아. 네. 사실 개인들 중에서는 약간 네. 이제 리스크 테이커들이 있으세요. 그쵸. 내가 이 돈 넣어서 난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예. 없는 건데 그럼요.
저희가 어떤 진단을 경제학계 쪽에서는 했었었냐면 9월 달쯤에 이제 거래소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그 컨트롤할 것이냐 그걸 기다렸었는데 메이저 거래소들이 다 등록 심사를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신청서가 완비돼서 온 거래소가 되게 적었거나 없었다면 지금 시장에 뿌려져 있는 유동성 중에서 수십조 원이 지금 코인 시장으로 가 있었을 게 원래 다 어디로 왔겠어요? 코스닥 코스닥으로 그렇죠. 오겠죠. 네. 그렇다면 맞아요. 그 수급이 뒷받침이 됐었어도 지금 증시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9월 달에 정부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제도권으로 수용해 줄게 하는 순간 그쪽에 있었던 자금은 그쪽에 고스란히 있기도 하고 오히려 여기서 더 가기도 맞아요. 하고 돈이 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가상자산 시장도 별로예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보지만 그 밑에 하루에 몇 배씩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등락폭이 크니까. 네, 그걸 보고 간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투기 자산이.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더리움 같은 그 큰 코인 네. 거래 비중이 적은 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코인 하세요? 저는 아직은 코인 뭐 당연히 일부는 합니다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야수의 심장. 아니 근데 지금 이 말에 동의하세요? 그쪽 가상자산으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많이 넘어갔어요. 특히 젊은 이제 뭐 MZ 세대들은 이미 이 기존의 그 제도권의 금융이나 부동산에서는 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더 목을 매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변동성을 잘 타서 이미 정말 젊은 나이에 부를 일군 친구들도 아니 그걸 주변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럼요. 그런 근데 영감은 그런 분들은 얘기를 안 해. 네. 된 분들만 얘기하더라고요. 코스닥 한번 가볼까요? 코스닥 이슈가 있었는데 시가총액 1위가 바뀌었다. 맞아요. 그죠? 오늘 바뀌었습니다. 예. 기존에 그 코스닥 시가총액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죠. 네. 마침 또 오늘 이 신라젠 이슈까지 있는 날 이 바이오의 순환 시대가 좀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으로 오늘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을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10조 456억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조 148억 원이에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요. 반토막도 더 났죠, 얘도. 이게 2020년 12월에 한 27조 원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10조 원까지 빠진 거고요. 그때는 뭐 2등이 그때 이제 뭐 신라젠 이런 애들이 2등이었으니까 2배 이상 차이 나는 1등이었는데 2018년에 원래 셀트리온도 코스닥이 있었어요. 이게 코스피 이전하면서 그때부터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1등을 지금 이렇게 거의 한 3년? 3년 4년 만에 이 에코프로비엠으로 바뀌었습니다. 2차 전지 회사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건 있어요. 이 산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바이오 회사가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MS도 똑같은데요. 이 바이오나 MS 옛날 MS처럼 뭔가 신규 패키지가 뭐 윈도우 뭐 XP라든가 윈도우 뭐 7이라든가 이런 게 출시됐을 때 그때 매출 오르면 주가 같이 올라요. 그리고 그거 출시되고 나서 다시 매출 잠잠해지다가 다시 올랐거든요. 그런 사이클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 바이오예요. 신학에 대한 이슈라든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주가는 급등했다가 다시 그 이슈가 떨어지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바이오의 순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이 1등 했던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유래를 찾긴 좀 어려운 거다. 인더스트리 특성상 그렇게도 봅니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있는 분들 거의 반토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고민 토로하면. 일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슈가 또 있죠.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 2018년부터 감리를 했었어요. 회계 감리를. 뭐 회계 감리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통 한 1년 정도 하는데 이러면서 이게 그 보니까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증선위가 열립니다. 증선위에서 이거 관련해서 회계 기준 위반 관련된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과실이냐 아니면 중과실이냐 고의냐 이거를 이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고의로 결정이 날 시에 검찰 고발이나 검찰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마침 14일 날 모 언론에서 이게 검찰 고발이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이 빠지고 특히나 최근에 며칠간 더 빠지고 있는데 이게 검찰 고발이나 통보가 되면 고의로 회계 이제 그 기준 위반 고의로 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노이즈가 또 생기는 거고 이게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이런 일을 겪었었죠. 근데 뭐 17일 날 나온 또 모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그 금감원에서 좀 무리수를 뒀나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 요건이
이라는 네. 입장을 좀 갖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 때문에 좀 빠지고 있는 거고 또 마침 또 내일부터 증선이가 열리니까 글쎄요 이런 것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매도가 있다면 네. 좀 과매도 상태인 건 좀 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워낙에 많은 종목이어서요. 네. 이 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주식 전반을 한번 살펴보죠. 저도 물려 있어요. 저도예요. 예. 바이오 주식 전반은 앞으로 어떨까요? 아, 진짜 이게 참 어려워요. 바이오 주식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나 근처에 네.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네. 이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설명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는 우리가 그 회사를 우리 자체적인 인지도 아래서 필터링을 할 수 있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기도 정말 어려운 뭐 1상, 2상, 3상 기간이 너무 네,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실패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리지만 한 종목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오히려 바이오 관련해서 두루두루 투자한 ETF 상품의 수익률을 한번 곡선 보셨어요? 아이고 뭐. 깜짝 놀랍니다. 그냥 계속 아, 우상을 그러고 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에 어떤 투자를 한 것보다도 아. 전반적인 바이오라는 그래요?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두루두루 투자한 ETF 상품은 네.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우상향해서 그리고 있어요. 저는 개별 종목 몇 개 들어갔는데 그 몇 개가 전부 이래요. 아 이게 네. 바이오는 원래 말씀하셨듯이 그 여러 종목을 깔아놓으면 네. 그 중에 잘 되는 거는 10배짜리가 그럼요.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가 나머지를 먹여 살리는 건데 네. 그 대신 또 내가 만약에 10개를 사놨으면 한두 네. 개는 오르는 게 좀 들어가 있어야겠죠. 어떻게 3개 사놨는데 3개가 조금 한 5개만 사놓으셨으면 아, 참. 네 번째가 그렇게 올랄 만한 주식이 아니었을까. 자, 코스닥에서 이렇게 1위 자리가 변동이 있었는데 1위로 올라간 게 2차 전지예요. 맞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은 어때요? 일단은 그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한번 제가 보니까요. 네. 과거에 한 7개가 바이오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음. 바이오가 뭐 1등이고 이럴 때 지금 보니까 2차 전지가 3개, 그리고 게임이 3개, 그리고 음. 바이오가 3개입니다. 네. 그럼 당연히 2차 전지가 그리고 또 최근 뭐 작년 말에 또 NFT 열풍하면서 네. 또 P2E 열풍하면서 게임주도 많이 올라온 거죠. 2차 전지의 이런 소재주들이 코스닥에서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뭐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 자체도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일변도에서 굉장히 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가고 네.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 또 바이오는 또 약간 바닥신호로 볼 수 있는 네. 거고. 그래서 2차 전지만 보더라도 어쨌든 그 전방 산업이 네. 전기차에 대한 그 판매량은 뭐 올해도 한 900만 대 이상이 예상이 네. 되고 있고, 특히나 그동안 그 작년에도 그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이끈 건 중국 시장이었단 네. 말이에요. 거기는 중국 업체들이 다 뭐 2차 전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쪽은 미국입니다. 네. 뭐 작년까지는 유럽과 네. 중국이 끌고 갔죠. 근데 네.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여기에 배터리를 납품하는 거는 국내 업체들이고 네. 그 당연히 거기에 밑단에 있는 우리 소재 업체들이 음. 또 올해는 큰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가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국은행이 그 일시적이나마 배럴당 100달러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는? 이미 지금 WTI 선물을 보면 막 83달러, 84달러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오미크론 때문에 한번 60달러대까지 빠졌던 게 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또 어쨌든 유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오펙이 2020년에 마이너스 유가를 보고 놀래서 감산을 했죠. 네. 네. 거기다가 미국의 쉐일 오일은 그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때문에 늘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뭐 보조금도 없고 오히려 뭐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제항공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활은 정상화됐습니다. 네. 수요는 정상화됐단 네. 말이죠. 이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인데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걱정이 되죠. 네. 일촉즉발입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뉴스가 있었죠. 중동에서 그 예멘 반군이 그 아랍에미리트에 공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는데 사우디 동맹군이 바로 반격을 했어요. 네. 예멘의 수도에 다시 공습을 하면서 반격을 하면서 네. 중동 정세가 또 약간 시끌시끌하면서 이런 것들이 압축적으로 네. 유가를 지금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 주식을 알려면 이렇게 국제 정세까지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유가를 올리게 되는 요인들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거나 그랬을 네. 때는 중동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유가를 올리는 게 본인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대표적인 방편이에요. 네. 그렇죠. 본인들도 달러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수 경제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네. 원유당 가격, 배럴당 가격을 올리는 게 훨씬 더 마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징후, 100달러까지 예상했던 여러 가지 징후들은 전문가 사이들에서도 있었었고요. 네.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가 상승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 미국 의회에서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었냐면 만약에 중동 지역에 사우디를 대놓고 이제 네. 지정한 거예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유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정책들을 위반할 경우 미국 본토 내에 있는 사우디의 국영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지금 배럴당 100달러를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 이런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얘기할 때마다 전 정말 신기해요. 네.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로 그러는데 지금 100달러를 넘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진짜 어느 장단인지 말이죠. 주식하고 원자재가 다른 게 주식은 그래도 적정 가치라는 게 네. 있잖아요. 형상 가치라는 게 있고. 근데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는 네. 적정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수급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유 화학 주식은 오르는 겁니까? 뭐 다른데 어디에 영향을 끼치고 나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정유주는 좋죠. 네. 근데 화학주는 또 다릅니다. 이게 또 원료기도 하니까요. 근데 가장 그거랑 밀접하게 움직이는 거는 일단 미국의 그 이제 에너지 업체들을 볼 수 있는 엑소모빌처럼. 왜냐하면 네. 얘들은 시추도 같이 하니까 음. 그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는 모든 그 이제 미드스트림이랑 업스트림이랑 다운스트림까지 갖고 네. 있는 이런 회사들이 조금은 더 연관성 있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저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의견인데요. 네. 미국 정유회사들에 정말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가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인 네. 2020년 2월 달에 베네수엘라 출장을 갔다 왔었어요. 예. 근데 그때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예. 엄청나게 큰 유조선들이 몇십 척이 아니라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저게 뭔가 했더니 네.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다 네. 보니까 남은 게 기름밖에 없잖아요. 자신들의 기름을 국제적인 이런 오일 상인들에게 되게 싸게 판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싸게 산 거를 네. 공해상에 둥둥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기름값 오르면 그때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많은 정유회사들은 이미 네. 다 이렇게 뭐 대비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다고 지금 너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댐비기도 힘들고 말이죠. 자, 다음은 미국 AB 자산운용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이 시기에 우량 주식에 투자하면 괜찮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합니다. 어. 네. 왜 그러냐면 뭐 사실 우량주 투자라는 거는 뭐 언제 뭐 예. 만구불변의 진리인데 특히나 더 중요한 이유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어쨌든 금리가 오르는 시기잖아요. 네. 그 우량주를 투자라는 얘기는 이런 의도입니다. 이게 그 금리가 올라가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2020년에는 네. PDR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꿈을 쫓아서 가는 기업.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근데 이런 기업은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조달 금리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익이 안 나는데 미래 이익을 멀리서 땡겨오기 때문에 네. 할인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을 때 돈을 못 버는 꿈을 쫓는 성장주들이 안 좋은 건데요. 근데 우량주라는 건 뭡니까? 특히 우리 빅테크 기업들 네. 지금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러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현금이 넘쳐나죠. 네.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운용하는 금리가 또 그게 또 올라가는 네. 거니까 네. 우량주들은 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네. 시기에는 그런 금리 인상의 피해를 받지 않는 우량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사실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기도 아니 하죠. 근데 저는 우량주라고 그래서 지금 투자해 놓은 거 그것조차도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네. 돼요. 이 AB 자산운용에 미국의 자산운용이 말한 우량주라는 이 지칭하는 대상이 네. 우리나라랑 미국이 좀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량주라고 말하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지금 돈을 네. 잘 벌고 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네. 자신의 업무 영역에 대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라는 말이 맞아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우량주라는 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외환위기 뒤를 반추해 보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건 맞아요. 쌓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땅이 많거나 건물이 있거나 그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슨 땅이 얼마가 됐대. 절대 안 망해. 네. 네. 그걸 팔아도 지금 빚을 다 갚고 뭐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예전에 그렇게 우리가 주목하지 네. 않았던 롯데칠성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주목해서 100만 원 이상 찍었던 게 언제냐? 네. IMF 외환위기 때부터예요. 맞아요. 바로 여기저기 영등포에 뭐 공장 아니, 부지가 있다며 뭐 이러면서. 여기는 창고가 다 요지야. 맞아요. 강남역 옆에도 하나 있고. 자, 그래서
AB 자산운용의 말을 우리나라 상황으로 환원하자면 네. 지금 뭔가 실질적인 자산을 두둑하니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그런 걸로 환원해서 생각해 주시죠. 그러면 실적 말씀을 지금 하셔서 네. 지금 어닝 시즌 뭐 바로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1월은 특히나 이제 4분기 그리고 작년 21년을 마무리하는 실적을 발표하는 네. 시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 12월 결산 법인이 네.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프리합니다. 우리도 원래는 프리한데 네. 다 이제 12월 날 하죠. 근데 미국은 뭐 1월 결산, 2월 결산, 3월 결산 되게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 결산 법인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투자하시는 엔비디아는 1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2월 말에 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좀 81년부터 증권사가 3월 결산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12월에 너무 회계 업무가 몰리니까. 근데 이게 13년부터 자유화가 되면서 대부분 12월로 다시 좀 돌아온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미국도 12월 결산 법인이 많고 369 결산 법인도 어쨌든 실적 발표를 하니까 네. 지금 이미 금융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주요 업체들이. 그래서 실적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뭐니 해도 실적과 멀티플을 곱한 네. 실적의 함수죠. 그럼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어닝 시즌 중요하다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다고 그게 주가에 반영돼서 싹 올라가고 이게 아니던데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뭐 외인 그리고 국내에서는 수급 이거에 너무 시장이 휘둘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은 진짜 실적만 추종해서 투자해도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는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루머, 테마까지 섞이다 네. 보니까 저는 실적에 네. 대한 그 투자 가중치가 우리나라는 좀 약하다라고 솔직히 네.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네. 뭔가 생각했던 걸 아니 뉴스랑 거꾸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 네. 그거를 설명하는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네. 선반영. 선반영 맞아요. 선반영. 이걸로 설명은 끝나요. 아니 맨날 선반영 됐다. 이걸로 그리고 끝나는 거야. 주식은 설명. 맨날 미래가치래. 맞아. 아니 호재가 나왔는데 떨어져. 아 선반영 선반영 돼서요. 됐다. 예. 악재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올라요. 네. 아 악재가 선반영 돼서요. 그게 뭐? 우리나라는 선반영이 너무 많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약간은 불투명하다는 거기도 하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삼성전자 어닝 그 실적 발표를 네. 하는데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네. 그 전에 슬금슬금 오르다가 떨어져. 그때부터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적이 무지하게 안 나오는 기업은요. 슬금슬금 빠지다가 그거 발표할 때부터 올라요. 악재 해소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거기에 너무 이제 익숙하실 텐데 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요.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미국은 아.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네. 너무 놀랍게 잘 나오잖아요. 네. 바로 갭상승입니다. 갭상승. 아. 이렇게 가다가 갭상승을 하고요. 네.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네, 네. 실적이 잘못 나오면 바로 개발하기예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왜 미국인들은 선반영을 하지 않죠? 그래. 철저한 정보의 통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네. 굉장히 미국 시장 투자하신 분들이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엔비디아라는 주식은요. 예. 사실 그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주식 그 바둑 대결을 하면서부터 AI에는 GPU가 들어가는구나 하면서부터 뜨기 시작했는데요. 아. 2016년부터 한 2018년까지 한 8배 정도 올랐거든요. 예. 주가가. 근데 어떻게 올랐는지 아세요?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갭상승, 아. 횡보, 실적 발표할 때마다 갭상승, 아. 횡보 이거를 2018년까지 반복을 했어요. 예. 그리고 2018년 말에 한 예. 55%가 2달 만에 빠지거든요. 예.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때 네. 실적이 잘못 나오면서 반토막도 납니다. 근데 네.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요. 재밌는 게 미국에서 M&A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횡보하던 주식이 네. 발표 나면 갭으로 100%가 올라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M&A 뉴스 뭐 다 흘러다니지. 다 알잖아.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식시장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틀어라 이러잖아요. 내가 들으면은 그거는 모두 다 아는 모두가 거야. 아는 거예요. 그거 M&A 뉴스 곧 나올 거야 해서 네. 사면은 진짜 나오죠. 나오면 내일 나와요. 네. 그날부터 쭉 빠지죠. 아니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우리가 모두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 네. 이미 그래도 좀 많이 투명화됐다고는 해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저기 이제 콩밥 드시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러나 봐.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게 많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된 증시가 미국 증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공정하다고 이게
기관과 개인의 입장에서도 공정한데 이 이역만리 떨어진 우리가 투자하는데도 네. 미국의 기관 투자자도 모르니까 굉장히 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 법으로 정해져 있나? 이런 소문 내면 이 네. 사람 잡아간다 뭐 이런 게 있나? 사실 우리도 잡혀가죠. 미공개 정보는 우리도 잡혀가는데 법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야수의 심장. 거기는 150년 살잖아요. 100년 살고 이러니까 아, 그렇잖아. 한번 경제사범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우리는 그렇게 잠깐 살다 오죠? 그리고 잠깐 또 다 피해가고 어떻게 막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되고 많이 개선돼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만 미국 시장이 그래서 또 투자하는 데는 그런 공정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우리 다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가요? 그래서 그 정말 이 분석을 잘해서 네. 우량한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기업을 장기 투자하다 보면 네. 결국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네. 그런 또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죠. 그럼 뭐 연애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실적이 더 중요하게 반영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올해같이 증시가 전반적으로 유동성으로 떠받쳐지는 증시가 아닌 네. 경우에는 정말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이 이제 올해부터고요. 이 올해부터 실적이 뒷받침된 회사를 잘 선별하면 큰 호재를 앞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그 불황이 도래하고 나면 반드시 구조조정이 유발됩니다. 네. 그럼 그 구조조정이 유발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예요. 네. 작년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주요 기업들 중에서 뭐 파산했다, 청산했다 이런 소리 못 들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신용 그 등급 유예해주고 채권 네. 만기 연장해주고 살려준 거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네. 거죠.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으로 그 업계에서 업종에서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으면 네. 이런 불황에는 못 견디는 회사들이 왕왕 있어요. 네. 그럼 그런 회사들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M&A로 업계 수혜에 네. 있는 회사에게 인수당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 그 혼탁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업계 1, 2등만 남는 쉽게 얘기해서 독과점 기업들이 이때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는 선별만 잘하면 한 2, 3년 뒤에는 또 큰 수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어닝 시즌, 아까 이제 말씀이 어닝 서프라이즈, 네. 어닝 쇼크, 쇼크.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그거 좀 풀어주세요. 이게 뭐 어닝은 실적이고요. 네. 서프라이즈 놀란 거죠. 음. 뭐 기쁨의 놀람이니까 그게 그 만약에 이번 분기에 한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낼 거라고 네. 다들 예상했는데 130억 원을 내면 그건 어닝 서프라이즈고. 네. 원래 놀라워. 기준값보다 높은 그렇죠. 다 추정을 아, 합니다. 놀라워? 이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안 그런 기업도 있지만 본인들도 그 다음 분기에 우리가 얼마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낼 것 같습니다라고 가이던스를 내주고요. 네. 애널리스트가 하는 게요. 다 이 회사의 이번 분기 매출과 이익을 추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내는 거니까 온갖 애널리스트들이 붙어서 이 추정치를 내죠. 근데 그거보다 잘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고 네. 한 100억 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80억 원이 나오면 그건 어닝 쇼크야. 쇼크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서프라이즈 쇼크. 그러면 요거를 잘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겠네요. 있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요거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예측치를 내는 경우도 네. 있지만 회사에서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서 네. 내년도 우리 회사는 매출을 얼마 할 것 같습니다라는 나름대로 사업 계획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공시자료의 그 문구만 잘 봐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회사에 대해서 가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공시자료에 내년도 우리 회사의 매출 목표는 1,000억입니다 라고 숫자를 명시한 회사가 있고 예. 어떤 회사는 내년도 우리 회사의 매출은 최대 1,000억입니다 라고 최대값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내년도 우리 회사의 매출은 예를 들어서 800억에서 1,200억 사이입니다.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 회사의 스탠스와 실제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하. 이거만 가지고도 예. 논문 쓴 분들이 많은데 숫자를 확정적으로 제시한 거 음. 그곳은 진짜 그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 목표에 근접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런데 최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수치는 달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레인지 있잖아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면 제일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예.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시 자료라는 것은 미국과 달리 미국은 조금이라도 회사 실적에 악영향이 있을 것들
뉘앙스를 공시자료에 명시하지 않으면 네. 집단 소송으로 문매를 합니다. 그렇죠. 네. 대표이사가 법원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아하.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시자료가 약간 조금 속칭, 예.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 전단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뉘앙스 해석을 잘 하셔야 되죠. 이거부터 달라져야 되겠네요.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네. 되네요, 이게. 네. 그다음에 요 안에서도 네. 요런 건 눈여겨 보십시오. 이 기업을 분석할 때 이제 공시 자료도 있고 네. 실적 발표도 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뭐 정말 많은데요. 네. 뭐 이렇게 그 회계적으로 들어가면 일단 현금 흐름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네. 현금 흐름은 속일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그 이게 공시를 하면서 기업들이 매출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게 게임에 들어가는 GPU인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네. 나눠서 하는데 이게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휴대폰, 반도체도 또 뭐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게 각 산업별로 부여받는 멀티플이 다르거든요. 네. 배수가. 그래서 어떤 쪽에 이게 통합해서 매출이 잘 나왔고 이익이 잘 나왔고도 중요하지만 이 여러 사업부 중에 성장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또 쪼개서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야, 그런 거 근데 이렇게 보면 빼곡하게 막 숫자 있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아우 이거 맞아요.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분석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네. 또 우리는 또 잘 모르니까 네. 그런 거를 또 주요 그런 큰 기업들은 또 최근에 이제 뭐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대형 증권사들은 네.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분석 보고서를 또 친절하게 우리말로 네. 써주니까요. 그런 것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네. 특히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제가 하는 노하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네. 코스닥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작은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그 다트에 들어가면 회사 여러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저는 뭘 많이 보냐면 코스닥은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였던 이렇게 회계 비리라든가 먹튀라든가 이런 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네. 사회이사들의 프로필이 다 나와요. 아, 사회이사들. 예, 그런데 그 프로필을 네. 사회이사 프로필이 뭐 아유 무슨 박사를 했네 아니면 어디 교수네 뭐 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대표이사 프로필과 매칭을 시켜보세요. 네. 고등학교 동기네, 아, 대학교 동창이네. 네. 그러면 누가 그 회사를 투명하게 그렇지, 운영할 그렇지. 거를 그렇겠네요. 견제하겠어요. 네. 진짜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건 싹이 보이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런 회사는 아무리 바깥에서 좋은 뉴스가 네. 있다 하더라도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동창 이런 분들은 단대로 이사 보내야겠어요.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준비한 개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요즘 뭐 누가 봐도 혼란스러운 주식인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실적 종목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먼저 금융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미국이 금융주? 지난주 네. 금요일 날 JP 모건, 네. 웰스파고, 시티, 블랙록 여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오늘 밤 조금 있으면 골드만삭스 발표하고 내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관심이 많은 테크주는요. 이제 목요일 날 그 넷플릭스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25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26일 날 테슬라 관심들 네. 많으시죠? 27일 날 애플, 그리고 2월 1일 날 알파벳 아마존이 하고요. 2월 1일 날 메타 이런 식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몰려 있는 나오네요. 슈퍼 위크라고 할 수 있죠. 아, 다 실적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 기대가 좀 뿜뿜입니다. 코스닥에서 또는 코스피에서 이런 거 이번에 미국에서 네. 벌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의 애널리스트도 못 맞추는 실적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겠냐마는 예. 네. 지금 어쨌든 추정치들을 보면요. 이게 뭐 애플 당연히 네.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워낙 탄탄하게 항상 뭐 30% 40% 그리고 저 클라우드 부분은 50%를 항상 분기별로 이제 그 업시키고 있는 회사인데 아마존과 메타는 조금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아마존은 그동안 비용이 많이 들었고 투자를 많이 했고 또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에 좀 취약한 회사인데 그런 것들을 또 다 알고 있다는 게 네. 또 반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죠. 이름이 네. 바뀐. 약간 광고 수익이 좀 올해는 슬로워질 거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또 뒤집을 수 있는 메타버스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 동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 주가는 또 그런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웃고 있냐면요. 네. 제가 미국 주식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아, 게 아마존이에요. 근데 아마존이 실적이 안 좋아요. 아마 존버하셨을 것 같은데.
야, 그러면 뭐 저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거 좋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그럼 26일, 27일이니까 네. 그 전에 좀 사놓으면 어때요? 근데 분명한 거냐 네. 말씀드렸죠. 추정치가 좋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 좋은 추정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네. 또 이게 21년이 또 얼마나 좀 특이한 케이스였냐면 그래요. 자 20년에 다들 너무 어려웠잖아요. 회사들이 가이던스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다 막 30% 40% 서프라이즈를 내다 보니까 네. 10%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아하. 굉장히 잘해야 돼요. 맞아. 네. 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 거 그거 네. 한번 보면은 가늠이 될 것 같은데. 딱 대표적인 게 JP 모건이었는데요. 네, 네. 당연히 추정치보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6.1% 정도 빠졌어요. 음. JP 모건이. 물론 웨스파고는 좀 오르긴 했는데 네, 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금융주들도요.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은 그 서프라이즈 퍼센테이지가 20에서 50%를 네. 기록했는데 네. 요번 4분기는 한 5에서 10% 음. 다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JP 모건은 빠졌고 여기서 또 JP 모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올해부터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그 우리가 약간 이익이 추정치보다 잘 나오는 거에 조금 네. 방해가 될 것 같다.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마존도 배달 많이 해가지고 괜찮아. 아마존은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비용 엄청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네. 투자했잖아요. 아, 투자를. 네, 그런 것들을 떨어내는 게 네. 나쁜 실적이 아마 한두 분기 끝나고 나면은 네. 하반기에는 또 굉장한 반전을 보여줄 거라는 아. 또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존은 한 가지 우울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아마존의 진짜 노른자의 사업 부분은 클라우드거든요. 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30% 이상을 네. 꾸준히 찍고 있는데 네. 문제는 늘지가 않아요. 계속 횡보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추격자로 2등으로 치고 올라온 MS 같은 경우는 네.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20% 가까이 네. 급증하고 있는 정말 잘하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을 중장기적으로 약간 불안불안하게 보는 이유가 지금 가장 큰 돈 벌고 있는 건 커머스 사업부가 아니라 네. 클라우드인데 MS한테 이거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잘 좀 하지.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서운 게 그 아마존은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만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 클라우드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아스, 그다음 플랫폼, 파스, 그다음에 네. 소프트웨어, 사스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게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면 돼요? 항상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이어서 피하지 마시고 얘기를 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더라고요. 언제 사더라도 언제 사더라도. 크게 맞아. 물리지 않는. 물린 적이 계속 없-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델타 항공도 했어요? 아, 예, 그 이제 항공주 네. 그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네. 델타 항공도 그 우려에 비해서 또 흑자를 내면서 또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네. 목요일 날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었는데 아. 또 금요일 날은 또 항공주들이 또 다 빠졌거든요.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는 수요도 올라오곤 있어요. 이제 네, 국제항공만 열리면 되는데 네. 문제는 여기 또 공급 쇼티지가 뭐냐면 그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왜냐면은 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취약하잖아요. 네. 코로나에 많이 걸려가지고 아. 직원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띄우는 회사들이 상당히 아. 많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고비를 지나고 있고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조금 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극복이 되는 상황에서는 항공주가 나를 거다 이러는데 네. 이것도 발목 잡는 게 유가 아닙니까? 유가죠. 사실 이렇게 고공 유가 행진을 보였을 때는 항공주들은 주식에 당연히 영향을 받았던 네. 것이 그동안의 전철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이제 항공주의 주식을 전망할 때는 사실 유가라는 비중이 가중치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유가 추이가 항공주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그 운행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코로나 어. 상황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뜨냐 안 뜨냐. 유가보다는 그렇죠. 네. 코로나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더 좋다. 그렇죠. 뜨냐 안 뜨냐. 어. 네. 우리 경주마 뜨냐 안 뜨냐. 네,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어요. 네. 지금 얼마나 해외에 가고 아하. 싶습니까? 약간 비행기 표값이 네. 평소에 가는 것보다 1.5배라고 해서 네. 아마 올해 풀리면 올해는 다 가실 다 거예요. 갈걸요. 문제는 뭐냐면 가격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코로나 이전 네. 19년 말과 지금의 가격을 보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항공은 그때 2만 원이었고 지금은 거의 2만 원 후반이니까 네. 오히려 올라 있어요. 아. 하나 투어 그때보다 비싸요. 네. 하다못해 미국의 레저 엔터테인먼트 ETF 뭐 네. PEJ라고 있거든요. 여기 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 부킹홀딩스, 네. 나이트 클럽 아니고 그리고 익스피디아, 메리어트 뭐 이런 네. 것들 들어있는데 얘도 네.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요. 근데 음. 이런 관련된 네. 위드 코로나 섹터 중에 유일하게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게 미국 항공주입니다. 아. 한 30% 정도 아직도 올라야 그때 아, 수준이 그래요? 되는데 그러면 그때 미국 항공주가 비쌌냐? 다 퍼는 8배에서 10배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델타 항공부터 해서 예. 뭐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제트라는 또 ETF가 있습니다. 아, 항공 ETF. 이런 것들은 유일하게 예.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업사이드가 있는 예. 그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예. 아마 한참 우리가 해외여행 다니면은 예. 지금이라도 항공주 사야 되나 미국 항공주 사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팔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게 그렇잖아요. 아, 네. 만약에 그렇게 지금 가는구나. 예. 지금 좀 사놓으시면은 그런 아, 것도 그래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델타 샀다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나 뭐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저 이 항공업종 얘기했으니까 뭐 계속해서 여행 관련주 네. 이를테면 우리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라 호텔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네네. 아까 그 투어 네. 모두 투어니 하나 뭐 투어, 하나 네. 투어니 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조금 올랐길래 처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는 사실은 이미 회복을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또 모멘텀이라는 게 한 번 있을 테니 예. 다 같이 우르르 이제 막 인천공항 미어 터질 때가 한 번 네. 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네. 그때 모멘텀은 한번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호텔 신라는 요새 주가가 하도 안 좋아서 뭐 모텔 신라라고도 하는데 네. 근데 그건 또 중국인 관광객과 연결이 되어 있고 면세점 관련 면세점과도 연결되어 네. 있는데 면세점은 사실 이미 네. 중국이 자국의 면세점을 많이 강화를 해놔서 네.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올해 안에 해외여행 풀리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호텔 신라는 사실 면세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호텔업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면세가 95% 이상이 돼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광이 재개되어야 네. 매출이 회복되는 구조인데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이 호텔업을 중심으로 하는 계열사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불황의 구조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과거에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그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굴지 호텔들이 대거 많이 생겼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호텔들이 전부 폐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반포에 있는 팔레스 호텔이 저희 센터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보시면 딴 걸로 네, 지금 그게 쉬라톤으로 바뀌었는데 맞아요. 이제 무슨 호텔 없어졌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저기 리츠칼튼 호텔이 르 메르디앙으로 바뀌었는데 아, 그게 맞아요. 또 없어졌었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무기한 휴업으로 선포한 게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이 선포했고요. 그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텔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코로나19가 내년일지 올해일지 내후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어느 정도 완벽하게 해칭이 돼서 그 외국인 왕래들이 자유롭게 된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국내 호텔이 어. 없는 상황이 되는 쇼티지가 거예요. 오는 거죠. 아. 공급 부족이 또 그게 올 거예요. 공급 네. 부족이 오는 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버텼던 네. 어떤 호텔 체인이나 아, 이런 데가 있으면 네. 그때 그 쇼티지를 바탕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막 몰리는 거예요. 매출 급증이 일어나요.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네. 인더스트리에 미리 또아리를 트워놓고 몇 개월이 아니라 조금만 더 길게 보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투자자라고. 아. 제가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국내 뭐 호캉스 다니실 분들은 올해 네. 빨리빨리 다니셔야지 외국인들, 중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맞아요. 제주도 여행도 올해까지 빨리 다니셔야지. 뭐 아니 제주도도 비행기 값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그 이제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으니까 그 우리나라 상해도 많이 가고. 네. 근데 봤더니 상해 공항이 거기는 저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상장이 돼 있죠. 네. 그거 샀잖아요. 아. 마이너스잖아요. 조금 일찍 사셨네요. 근데 이것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니까 조금 회복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거기도 이제 그 상해 공항도 상장이 되어 있고 네. 중국의 1등 면세점 업체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여기에 당연히 면세점이 안 되니까 국제공항은 굉장히 많이 임대료를 깎아줬어요. 그러면 네. 이제 면세점 업체는 좋았었고 네. 공항은 안 좋았었는데 또 그게 정상화 되겠죠. 네. 면세점 업체들한테 받는 입점료가. 예. 그러면서- 동계올림픽 열리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뭐 좀 많이 들어갈 선수단 거예요.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무관중할 수도 있습니다. 아, 좀 깊이 알았는데. 항상 아이디어 좋으신데 아니, 뭐 단편적으로. 약간 알아. 빨라 약간. 약간 빨라. 아. 단편적이야. 근데 어쨌든 이 증시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동안에도 박스권에 오랜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네.
2019년, 2020년 그때까지 그랬죠. 네. 그러다가 코로나 겪고 이러면서 확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또 그렇게 갇혀서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대학교 때부터 옛날에 네. 주식 투자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우리 주식 투자 인구가 이렇게 1000만이 되는 데까지는요. 지난 10수년 동안 500만에 갇혀져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네. 행보를 지속해 왔는지 잘 알거든요. 네. 이번에 여기에서 크게 실망한 개미들이 네.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가 걸릴지 저는 그걸 되게 걱정하고요. 네. 그 개미들이 관심 없는 증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네. 그럼 단연간 좀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그게 더 걱정이요. 제 주변에서 주식 좀 하셨던 분들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세요. 탈출하고 나면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 수급으로 끌어올린 증시인데, 네.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거는 또 이게 박스권이 맞아요. 이게 새로운 권법이 아니고 네. 이게 박스피라고도 하죠. 우리가 네. 보면은 근데 보면 사실 박스피는요. 우리가 2007년에 2000포인트를 한번 찍고 네. 그거를 돌파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락장이 아니면 항상 주도주가 있습니다. 항상 주도주가 있어요. 삼성전자일 때도 있었고 아모레퍼시픽일 때도 네. 있었어요. 저 네. LG생활공은 지금 힘들지만 네. 이런 것들이 항상 또 70주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삼성 SDI나 네. 뭐 제일모직이 올라갔던 때도 있었고 네. 네. 그런 것들은 항상 오히려 박스권일 때 네. 3배, 4배 올라가는 스타 주식들은 또 대형주에서 항상 있다 보니까 네. 절대 탈출하지 마시고 네.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네.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수익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기업은 항상 있어요. 날마다 힘드니까 네. 그렇다고 이럴 때 손절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서 네. 요걸 빼서 요쪽에 가고 근데 항상 경험을 한 게 요걸 빼면 요게 올라 그리고 요걸로 옮겨 탔는데 이게 또 떨어져요. 그 CCTV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거 샀어 그러면 빠뜨리고 아니 왜 그래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네. 하고 싶어서 2022 올해 네. 주도주 추천하셨으니까 네. 주도주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작년에 너무 안 좋았고 네. 이익 추정치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저는 네. 자율주행과 메타버스라고 봐요. 자유주의. 아. 기본적으로는. 네. 아. 그게 뭐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업체는 뭐 세계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뭐 경쟁자들과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고 네. 또 메타버스는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기를 먼저 잘 만드는 회사가 나와야 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메타가 앞서 있는데 애플이 조금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네. 또 애플이 당연히 나올 거고 거기에 수혜를 받는 지금 LG 이노텍이나 LG전자 같이 좋아지고 있는 네. 한국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플랫폼을 또 누가 장악할 것이냐? 네. 메타냐 애플이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기업용 메타버스는 굉장히 네. 앞서 있는 거고요. 또 네.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있잖아요.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네. 뭐죠? 제페토. 네. 예, 또 아니, 인정을 왜 못 받아요? 주가가. 예. 네. 제페토는 인정받고 네. 있죠. 네이버 주가 상당히 힘들지만 네. 이럴 때는 네. 저는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얘기한 몇 개, 요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방법은 어때요? 이를테면 내가 바이오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 네. 그러면 요걸 지금 좀 안 갈 것 같아서 네. 요걸 좀 해서 조금 기다리더라도 말씀하신 반도체, 메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요런 쪽으로 좀 갈아타는 방법. 이럴 때 정확하게 상담 받으세요. 상해항공 빼고 메타 사요. 아무래도 예,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 메타나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이런 주식은 뭐가 네. 좋냐면은 내가 좀 단기적으로 잘못 사서 물려도 네. 한 1년, 2년 지나면 다시 올라갈 그게 주식. 좋다. 네. 그런 주식은 사서 물려도 결국에 올라가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지금처럼 시장이 빠졌을 때 네. 리밸런싱을 네. 해야 돼요. 왜냐면 하락했을 때는 좋은 주식도 같이 빠지거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회복됐을 때예요. 네. 회복됐을 때 이렇게 회복하는 애가 있고 네. 바닥으로 눕는 애가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좀 떨어졌을 때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그러니까 요즘 같을 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서 좀 이 구간을 탈출이 아니고 그렇죠. 재조정해서 다시 한번 움츠렸다 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탈출하신 분이요. 네. 또 호황장에 다시 진입을 하실 수가 맞아. 있단 말이에요. 오른 가격에 또. 그런 걸 네.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탈출은 좋을 때 하자. 예. 왜냐하면 항상 또 좋은 시절이 옵니다. 맞아요. 근데 보니까 2020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뭘 사도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항상 저한테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걸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라 이래요. 네. 빨간불이 쫙 있어요. 어. 근데 요즘에 파란불이 쫙 깠는데 못 견뎌요. 못 견디죠. 네, 같이 아시는 분이에요. 알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때 진입하셨으면 사실 네. 지금 팔아도 이미 수익 구간에서 나오실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평생 투자를 하려다 보면은 상승장 경험도 필요하고 하락장 경험도 필요하고요. 네.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하면서 내공이 쌓이는 거거든요. 네. 축적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지금이 대세 하락장으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의 조정을 또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도 좀 키워야 돼요. 이거를 버티면서 키울 건지, 추가 매수를 하면서 키울 건지, 리밸런싱을 하면서 키울 건지 네.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경이적인 돈 그 숫자가 나왔죠. 일경. 일경. 네,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준 거잖아요. 예, 이쪽으로 향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갔던 그 돈이 네. 다시 나와서 주식 시장으로 올까요? 다는 안 오겠지만요. 네. 아까 놓치신 거. 경 우리가 줬잖아요. 경 주마. 네. 우리가 줬잖아요. 유머 준비해 왔는데. 우리가 줬잖아요. 그걸 자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광고 하나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을 와, 줬는데. 광고 유치까지. 자, 중요한 건 말씀하셨던 대로 21일이 환불일이에요. 그게 모두가 다 주식 투자로 들어오지는 않겠죠. 특히나 네. 또 안타까운 건요. 네. 약간 화랑장에서 그런 대형 IPO가 있으면 네. 이게 환불금이 계좌로 들어왔을 때 그걸 은행으로 안 빼시고 네. 기웃기웃 하시거든요. 좋은 거 보면. 지금은 약간 좀 조정장이니까 네. 그런 효과는 좀 적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살려고 얼마나 팔았겠습니다만 네. 기관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팔았던 건 당연히 환불일부터는 좀 바뀔 수 있는 국민의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도 요즘 힘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예, 저도 그 경제 공부하는 거 가끔 주가가 이렇게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보고 싶지 않을 때. 예. 그런데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공부를 하는 거는요. 예.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는 제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손실을 그때그때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주마 박정호 교수, 장혜성 팀장과 달려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